영감마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이고 부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은 자꾸 떨리오. 내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맥이 영 거칠고 어지럽습니다. 우선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드리지요. 아버님께서 이러시다가 무슨 변이라도 정녕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나도 답답하구나. 의원은 다 거쳤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소인은 의주 출신 허의원이라 하옵니다. 명나라 황실어의 밑에서 10년을 배우고 막 돌아온 길이지요. 한양 거상께서 큰 병안을 앓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옳거니 이제 알겠습니다. 행수 어른의 병안은 보통 의원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피 속에 독한 기운이 쌓여 머리 위로 치밀어 오른 것이오. 이대로 두시면 머지않아 풍이 들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해야 영감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 거두시지요. 천만다행으로 소인이 명나라에서 그 비방을 익혀왔습니다. 이 약 한 첩만 드시면 닷새 안에 차도를 보실 것이요. 우리 영감만 살릴 수 있다면 천냥인들 아깝겠습니까? 어서 약을 지어주십시오. 마님, 저 허의원이란 자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약이 듣지를 않는데 약값만 자꾸 올린답니까? 이 사람아, 함부로 그런 말 마시게. 영감 살리실 분이 그 어른뿐이시라네. 부인, 내가 아무래도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소. 영감, 그런 말씀 마세요. 허의원께서 곧 차도가 있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영감을 살려주세요. 부인, 진정하시죠. 천만다행으로 소인에게 마지막 비방이 하나 남아있소이다. 이 단약은 명나라 황제께서 사경을 헤매실 때만 쓰시던 비방이 올시다. 약값이 1000냥이 올시다. 1000냥이라니요? 그 거금은 저희 집 가산을 다 모아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살리는데 1000냥이 아깝다 하시는 게요? 정 못 내신다면 소인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 단약을 드시고도 차도가 없으면 그땐 어찌하시려고. 이 사람아, 자네가 의원이요? 잠자코 있으시게. 이 사람아, 어르신은 그저 풍이 아니라네. 핏줄 속에 끈적한 핏덩이가 막혀있는 게 분명해. 시간이 없네. 어서 마님께 알려주시게. 노인장께서 우리 영감의 병을 아신다고요? 마님, 송구하옵니다. 이 손주놈이 한번 영감님을 뵙기만 한다면 살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소인이 잠깐만 영감님을 뵙겠습니다. 저 손주놈이 가지고 온 약 한 가지만 드시면 되는 일입니다. 안에는 발효되어 실처럼 끈적하게 늘어나는 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저 썩은 콩 아니냐? 이 더러운 콩을 천금 같은 우리 행수님께 들이대다니 이놈들 정신이 나갔구나! 노인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어서 나가세요. 마님,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 콩이 영감님 핏속을 뚫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청국장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수 가족의 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종로 한복판에 큰 약재상을 차린 거상 한 분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덕배 행수였습니다. 이 행수는 본디 평안도 시골에서 약초 한 짐 둘러매고 한양으로 올라온 가난한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평생의 거짓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고 한 번 약속한 일은 칼로 그은 듯이 지키니 어느덧 사대문 안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환갑을 코앞에 두고도 허리 한 번 굽은 적이 없고 닭이 울기 전에 가게 문을 열어 별이 뜬 뒤에야 등불을 껐습니다. 이 행수 어른은 그 부지런함만으로도 100살까지 사실 양반일세. 종로 거리의 늙은 상인들은 이 행수를 두고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이 행수의 정직과 근면은 한양 장사꾼들 사이에서 본보기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정정하시던 행수께 어느 봄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약재를 저울에 올리시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손이 가늘게 떨려 저울추가 자꾸자꾸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난밤 잠을 설쳤나 보다 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손떨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행수께서는 머리가 도끼로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심한지 한낮에도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워 계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부인 박 씨는 화들짝 놀라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영감마님, 어디가 어찌 편찮으십니까? 아이고 부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은 자꾸 떨리요.
내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의원이 맥을 한참 짚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맥이 영 거칠고 어지럽습니다. 우선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드리지요. 그러나 침을 맞고 며칠 약을 드셨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한양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모조리 불러왔지만 의원마다 한결같이 고개만 갸웃거리며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날 무렵 이 행수의 한쪽 손은 아예 잘 들지도 못하게 되었고 한 번 두통이 도지면 이틀 사흘씩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가게를 비워본 적 없던 분이 자리보전을 하시니 외아들 이재우는 그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러시다가 무슨 변이라도 정녕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나도 답답하구나. 한양 의원이란 의원은 다 거쳤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모자에 한숨이 깊어가던 그때 약재상 앞마당으로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갓을 빗두루마게 눌러쓴 사내는 호리호리한 약통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평안도 의주 출신 허 의원이라 하옵니다. 명나라 황실 어의 밑에서 10년을 배우고 막 돌아온 길이지요. 한양 거상께서 큰 병환을 앓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재우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 의원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허 의원이 이 행수의 맥을 한참 짚어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행수 어른의 병환은 보통 의원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피 속에 독한 기운이 켜켜이 쌓여 머리 위로 치밀어 오른 것이요. 이대로 두시면 머지않아 풍이 들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어찌해야 우리 영감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 거두시지요. 천만다행으로 소인이 명나라에서 그 비방을 익혀왔습니다. 이 약 한 첩만 드시면 닷새 안에 차도를 보실 것이요. 허 의원이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환약 5알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이 한 첩 약값이 100냥이올시다. 이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냥이라면 보통 백성이 10년을 꼬박 모아도 만지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곡간 열쇠를 풀었습니다. 우리 영감만 살릴 수 있다면 1000냥인들 아깝겠습니까? 어서 약을 짓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행수는 허 의원이 지어준 검은 환약을 닷새 동안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머리는 더 자주 아파오고 손떨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인이 걱정스레 묻자 허 의원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부인. 이건 약이 잘 듣고 있다는 증자올시다. 피 속에 독한 기운이 빠져나가느라 잠시 몸이 더 고된 것뿐이지요. 한 첩만 더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첩이 2첩이 되고 2첩이 5첩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채 못 되어 이 행수 댁에서 허 의원에게 건너간 돈이 무려 500냥. 그러나 행수의 병세는 도리어 손쓸 수 없을 만큼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가게 일은 어린 외아들이 도맡아야 했고 그 외아들마저 허 의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 곡간을 자꾸자꾸 풀어놓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매서웠던 늙은 차인꾼 김서방만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마님, 저 허 의원이란 자 아무래도 수상쩍습니다. 약이 듣지를 않는데 약값만 자꾸 올린다니 이게 어디 명의가 할 짓이란 말이오? 이 사람아 함부로 그런 말 마시게. 영감 살리실 분이 그 어른뿐이시라네. 부인은 김서방을 도리어 나무랐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의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을이 깊어가고 한양에서 으뜸가던 거상의 집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수의 손은 이제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감각이 옅어져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휘청휘청하셨습니다. 부인, 내가 아무래도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소. 영감, 그런 말씀 마세요. 허 의원께서 곧 차도가 있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인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서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양 종로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덕배 행수의 핏줄 속에서는 무서운 무엇인가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첫 서리가 내린 어느 새벽, 이 행수는 끝내 안방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박 씨가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막 절을 올리려는 찰나 안방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이 행수가 보료 옆에 옆으로 쓰러져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영감, 영감, 정신 좀 차리세요. 영감. 부인은 손이 떨려 영감의 얼굴조차 제대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부르고 또 불렀지만 행수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한쪽 팔은 마치 나무뜬걸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처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풍이 들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봐라. 사람 좀 데려와. 어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부인의 비명에 외아들 이재훈이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누군가가 허 의원의 처소로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허 의원은 헝클어진 옷을 추스르며 거드름을 피우는 걸음으로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행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서도 그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슬쩍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구려. 그러게 내가 뭐라 했소이까.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하지 않았소. 부인이 두 손을 모아 매달리듯 빌었습니다. 의원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영감을 살려주세요.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지요. 천만다행으로 소인에게 마지막 비방이 하나 남아있소이다. 허 의원은 품에서 더욱 고급스러운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 한 단약 한 알이 황금빛 종이에 정성스레 쌓여 있었습니다. 이 단약은 명나라 황실에서도 황제께서 사경을 헤매실 때만 쓰시던 비방이올시다. 약값이 1000냥이올시다. 이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0냥. 그동안 허 의원에게 쏟아부은 500냥에 더해 또 1000냥이라니. 가게의 곳간을 다 털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의원님, 1000냥이라니요. 그 정도 거금은 저희 집 가산을 다 모아도 어렵습니다. 허허, 효자가 아버지 살리는데 1000냥이 아깝다 하시는 게요? 정 못 내신다면 소인은 길을 가던 사람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허 의원이 일어서는 신용을 하자 부인이 허둥지둥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의원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영감만 살려주신다면 1000냥이 아니라 10,000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곳간 열쇠를 풀어 폐물과 가산문서를 모조리 내놓았습니다. 외아들 이재훈마저 자기 가게의 약재 재고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늙은 차인꾼 김서방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 의원이 영감님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 단약을 드시고도 차도가 없으면 그땐 어찌하시려고. 이 사람아, 자네가 의원이요? 잠자코 있으시게. 영감님 살리실 분이 그 어른뿐인 걸 어쩌란 말이오. 부인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더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허 의원은 1000냥 보따리를 챙긴 뒤 그 황금빛 단약을 행수의 굳게 다물어진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수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약이 입가에서 자꾸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이건 약 기운이 핏줄을 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흘은 기다려 보셔야지요. 허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두툼한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유유히 안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스름 무렵 이 행수댁 뒷문에 한 늙은 약초꾼이 손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등이 굽었지만 눈빛이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거친 무명 두루마기에 약초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손에는 옹이진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 하나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머리는 가운데로 단정히 가르마를 타고 길게 댕기를 늘어뜨렸으며 이마에는 흰 무명띠가 둘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그의 이름은 도리. 말을 못하는 벙어리 소년이었습니다. 뒷문지기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칠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은 행수댁에 큰일이 났으니 약초는 안 사오. 다음에 다시 오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소이다. 문지기가 행수의 사정을 두어 마디 일러주자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손자 도리의 손을 꼭 쥐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리야, 큰일이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자.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김서방이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김서방은 노인의 형형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장,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아, 안에 누우신 어른이 어떤 증세시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김서방이 행수의 증세를 차근차근 일러주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안에 계신 어른은 그저 풍이 아니라네. 핏줄 속에 끈적한 핏덩이가 단단히 막혀 있는 게 분명해. 시간이 별로 없네. 어서 마님께 알려주시게. 김서방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부인 박씨는 약초꾼 노인의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00냥짜리 단약을 받아 잡수신 영감 곁에 거지꼴 같은 약초꾼이 들어선다는 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노인장께서 우리 영감의 병을 아신다고요? 마님 송구하옵니다. 이 손주놈이 한번 영감님을 뵙기만 한다면 살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마침 약값을 정리하고 있던 허 의원이 눈을 부릅뜨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약초꾼 노인이 감히 거상의 병환을 안다고 까분단 말이냐? 허 의원의 호통에도 노인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님, 소인이 잠깐만 영감님을 뵙겠습니다. 저 손주놈이 가지고 온 약 한 가지만 드시면 되는 일이요. 도리가 그 말에 품에서 작은 옹기 단지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지프로 정성껏 쌓인 그 단지를 열자 안에는 발효되어 실처럼 끈적하게 늘어나는 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허 의원이 그 단지를 보더니 코를 막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저 썩은 콩 아니냐? 이 더러운 콩을 천금 같은 우리 행수님께 들이대다니 이놈들 정신이 나갔구나. 박씨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기 영감님은 1000냥짜리 단약도 모자라 사경을 헤매시는데 한낱 발효된 콩이라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였습니다. 노인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어서 나가세요. 마님,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 콩이 영감님 핏속을.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허 의원이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이 무엄한 늙은이와 어린 놈을 끌어내라. 행수님 침소를 더럽힌 죄 그냥 둘 수 없다. 집안의 우람한 하인 3명이 우르르 달려와 노인의 두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지만 그 와중에도 손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도리야, 그 단지를 절대 놓치지 말거라. 하인들은 마당 한복판에 노인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굵은 매를 들고 와 노인의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노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매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이놈들, 보아라, 행수님 침소를 더럽히려 든 자들이다. 저 어린 놈도 똑같이 매질하라. 허 의원의 매서운 호령에 하인들은 어린 도리에게도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 작은 옹기 단지만큼은 가슴 깊이 품에 안고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에서 신음소리 한 번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매가 한 대 두 대 떨어질 때마다 도리의 작은 어깨는 흠칫흠칫 떨렸지만 그의 두 팔은 단지를 더 단단히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나 단지를 꼭 안았던지 매를 휘두르던 하인 하나가 도리어 손이 떨려 매를 잠시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저놈들이 행수님께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모른단 말이냐. 허 의원은 마당 끝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흡족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을 치워버린 듯한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차마 그 매질 광경을 더 보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서방만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매를 맞으면서도 끝끝내 단지 하나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는 모습은 김서방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마님, 저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단지를 놓지 않는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그만하라니까. 자네까지 나서면 우리 영감님은 누가 살리노. 부인의 한마디에 김서방은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꾸자꾸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과 어린 손자의 눈빛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굳은 확신이었습니다. 해가 다 저물 무렵 허 의원은 노인과 도리를 행랑채 옆 헛간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늙은 약초꾼은 매를 맞아 일어서지 못했고 어린 도리만이 할아버지 곁에 쪼그려 앉아 묵묵히 그 작은 단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헛간 문이 닫히기 직전 김서방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린 도리의 두 눈에는 결코 패배의 빛이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결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른보다 더 깊은 무엇을 알고 있는 듯한 그 눈빛에 김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실 게다 저 어린 것이 거짓을 품고 있을 리가 없지. 김서방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헛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상 이 행수의 안방에서는 점점 숨소리조차 옅어지고 있었고 안주인 박 씨는 영감 곁에 엎드려 흐느끼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헛간 안에서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작은 단지를 가슴에 품은 채 창살 너머로 비치는 별빛만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헛간 안에서는 늙은 약초꾼이 매를 맞은 자리가 욱신거려 자꾸자꾸 신음을 흘리다 마침내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린 도리만이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살며시 끌어 덮어드린 뒤 작은 옹기 단지를 꼭 끌어안고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리는 헛간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마침 마당을 지키던 하인들도 달이 기울 무렵이 되니 행랑채 처마 밑에 모여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횃불 하나는 이미 꺼지고 다른 하나도 가물가물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발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헛간 문을 조용히 밀고 나왔습니다. 작은 두 발이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을 디뎠습니다. 어찌나 추운 밤인지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도리의 가슴속만은 따뜻한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고개를 들어 별을 한번 올려다본 뒤 안채 쪽 담을 향해 살그머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몸으로도 넘기 어려운 안채 담이었지만 도리는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 더미를 발판 삼아 사뿐히 담을 넘었습니다. 단지를 끌어안은 채로도 그 몸짓은 바람결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평소부터 그렇게 담을 넘는 일에 익숙한 듯한 솜씨였습니다. 안채 마당에 내려선 도리는 안방에 호롱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인 박 씨가 영감 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지 안방 안은 깊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도리는 툇마루로 사뿐 올라서서 안방 미닫이 문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밀었습니다. 한지 문이 가만히 열렸습니다. 호롱불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행수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 보료 한쪽에는 부인 박 씨가 옷을 입은 채로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영감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행수의 얼굴은 한쪽이 비뚤어진 채 식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허 의원이 흘려넣은 황금빛 단약 가루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옹기 단지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집근을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발효된 콩이 실처럼 끈적한 진액을 내며 늘어졌습니다. 도리는 품에서 작은 나무 숟가락을 꺼내 그 진액 한 숟갈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끈적한 진액이 행수의 비뚤어진 입술 안쪽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도리의 작은 손은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약을 다뤄온 어른의 손길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솜씨였습니다. 진액이 입안에 닿자 행수의 목구멍에서 가느다란 그르렁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리는 또 한 숟갈을 떠 입에 흘려넣고는 행수의 가슴께를 작은 손바닥으로 살짝살짝 두드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늦은 밤참을 데우러 부엌으로 가려고 잠에서 막 깬 부인 박 씨가 안방 한 구석에 어른거리는 작은 그림자를 그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 머리맡에 어른거리는 작은 그림자,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정체모를 단지.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다가 끝내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우리 영감님을 해치려 든다. 사람 살려. 부인의 비명에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들어 있던 외아들 이재훈이 잠옷 바람으로 뛰어왔고 행랑채에서 졸고 있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늙은 김서방도 그 소리에 잠을 깨고 한달음에 안채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방으로 들이닥친 사람은 다름 아닌 허 의원이었습니다. 허 의원은 사랑채에 머물며 천냥 보따리를 베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방 미닫이를 박차고 들어서는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굵은 매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놈, 거기 있는 게 누구냐? 허 의원의 핏발선 두 눈이 영감 머리맡에 작은 그림자를 발견하자 그의 얼굴이 한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바꾸고 매를 치켜들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 벙어리 놈이 우리 행수님을 독살하려 든다. 어서 잡아 죽여라. 박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영감 곁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이재훈은 아버지를 가리려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든 채 도리를 둘러쌌습니다. 허 의원이 매를 치켜들고 도리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콩물 따위로 행수님 입을 더럽혀. 내 오늘 저놈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도리는 한 손으로 단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다른 손으로는 행수의 가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허 의원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두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확신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허 의원의 매가 막 도리의 작은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컥!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에 컥컥! 지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만 계셨던 이덕배. 행수가 갑자기 등을 들썩이며 격렬한 토악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뚤어졌던 입 사이로 무엇인가 검고 끈적한 덩어리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덩이,
또 한 덩이 어찌나 시커먼지 마치 먹물 같았고 어찌나 끈적한지 마치 송진 같았습니다. 사발 하나가 가득 차도록 검은 덩어리가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인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재훈도 두 눈이 휘둥그레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서방만이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저게 영감님 핏줄을 막고 있던 바로 그 핏덩이입니다. 저 어린 것이 가져온 콩이. 저 콩이 그 핏덩이를 녹여낸 것이요. 허 의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치켜들었던 매가 슬그머니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발뺌해 보려고 더듬거렸습니다. 아니다.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다. 저 더러운 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먹인 단약 때문이야. 그렇다, 단약 때문이고 말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허 의원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피덩이를 다 토해내고 한참을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이 행수의 한쪽 눈이 아주 천천히 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졌던 입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지셨던 한쪽 입꼬리가 마치 봄눈 녹듯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식은땀에 젖었던 얼굴에는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뜬걸처럼 굳어있던 한쪽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이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수의 흐릿하던 두 눈에 점점 또렷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영감의 입에서 마침내 또렷한 한마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씨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영감의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영감 정신이 드시오? 정말 영감 맞으시오? 영감. 행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그 굳었던 팔로 옆에 떨고 있는 작은 도리의 머리를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도리의 흰 이마띠 위에 행수의 따뜻한 손바닥이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갔습니다. 행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행수의 두 눈이 갑자기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 의원께 섞어라. 행수의 한마디에 허 의원이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는 이미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게 먹인 그 약이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행수가 비뚤어졌다 풀린 입으로 또박또박 호통을 쳤습니다. 보름이 넘게 자리에 누워만 있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사경을 헤맬 때 너는 우리 가산을 다 털어가며 1000냥짜리 단약이라 속였지. 그 약을 먹을수록 나는 점점 더 죽어갔다. 내가 먹인 약이 내 핏줄을 더 끈적하게 만든 독약이 아니더냐? 허 의원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서방이 천천히 한 발짝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자가 처음부터 우리 영감님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었던 게요. 한 첩에 100냥, 다음에 1000냥 약을 쓸수록 영감님이 더 죽어가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구려. 박 씨는 그제야 모든 일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허 의원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약값이 자꾸 오르던 일, 영감의 병세가 약을 먹을수록 더 깊어지던 일, 김서방이 매일같이 의심을 입에 올리던 일까지. 그 모든 일이 한 줄로 꿰어지자 부인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 의원은 끝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변변한 변명 한마디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안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어린 도리만이 여전히 그 작은 옹기 단지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저 늙으신 약초꾼 어른께서 우리 영감을 살리신 게로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두 분께 매를 들게 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부인은 차마 도리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그저 안방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어린 도리가 가만히 다가가 그 작은 손으로 부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여 주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작은 손길에는 이제 됐습니다. 마님 하는 뜻이 담뿍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곧장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늙은 약초꾼 어른을 부축해 안채로 모셔와야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점점 더 깊어갔지만 한양 종로 거상. 이덕배 행수의 안방에는 마치 새벽이 한 발 먼저 찾아온 듯 환한 등불이 하나둘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환히 밝았습니다. 허 의원은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한양 종로의 큰 거상댁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은 도성 안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형조의 관원들이 그의 짐을 모조리 뒤져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허 의원이라 자처한 자는 사실 평안도 어느 마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도망쳐온 가짜였습니다. 명나라에 10년을 머물렀다는 것도 황실 어의 밑에서 비방을 익혔다는 것도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짓던 그 검은 환약과 황금빛, 단약 속에는 멀쩡한 사람의 핏줄까지 끈적하게 굳혀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바로는 한양에 오기 전에도 그가 이미 한 사람을 그 약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어느 부잣집 노인을 약값 4,500냥에 등쳐먹고 결국 사경에 이르게 한 뒤 도성으로 도망쳐 들어와 또다시 같은 짓을 벌이려 들었던 것이지요. 형조에서는 그의 죄질이 너무도 무거워 즉시 그를 사형장으로 보냈고 그가 거상댁에서 빼앗아간 1,000냥의 보따리는 고스란히 행수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허 의원이 한양 곳곳을 떠돌며 재력 있는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시도하다 도망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행수댁이 운 좋게도 어린 도리 덕분에 가까스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었지요. 세상에 우리 영감님께서 정말로 살아 돌아오셨구나. 박 씨는 그제야 영감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외아들 이재훈은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효성스럽게 발을 주물러드렸고 늙은 차인꾼 김서방은 안채 마루에 서서 옷고름으로 자꾸자꾸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행수에 비뚤어졌던 입은 이제 본디 모습으로 돌아왔고 굳었던 한쪽 팔도 천천히 본래의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덕배 행수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린 사흘 뒤 행수는 안방의 보료를 마당으로 내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매를 맞은 늙은 약초꾼 어른과 어린 도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모셔와 온 식구가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노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르신, 이 미련한 안방마님을 부디 용서하소서. 이 두 분께서 우리 영감님을 살리시려 오신 줄도 모르고 어찌 그리 모진 매를 들게 하였는지 이 죄를 어찌 다 갚으오리까. 어르신, 그리고 우리 도리 우리 식구가 어찌 이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행수는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의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제야 늙은 약초꾼이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른, 사실 이 늙은이가 한때는 궁중에서 어의를 지내던 사람이올시다. 그 한마디에 마당의 식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임금의 어의로 한양 궁궐에서 일하다가 권신들의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평안도 산골로 쫓겨난 명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와 발효의 비밀을 연구하며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지요. 이 손주놈은 본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올시다.
다만 어린 나이에 의술이 너무 깊어 사람들의 시기를 피하려 이 할아비가 일러주어 일부러 입을 다물고 살게 한 것이올시다. 노인의 말에 행수와 박씨가 다시금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러자 어린 도리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떼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부디 이제는 콩 한 그릇 매일 잡수시길 바라옵니다. 그것이 어르신 핏줄에는 1000냥짜리 단약보다 100배는 나은 약이올시다. 어린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이 행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동시에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행수는 그날로 늙은 약초꾼 어른께 종로 한복판에 큰 집 한 채와 약재상 한 채를 마련해 드리고 어린 도리에게는 따로 학동의 길을 열어주어 글공부와 의술을 함께 익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늙은 김서방에게도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에 굴하지 않고 충직했음을 치하하여 거상댁의 으뜸 차인꾼 자리를 맡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한양 종로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1000냥짜리 가짜 약보다 가난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콩 한 그릇이 사람을 살렸다네. 자, 어르신 여러분. 거상 이덕배 행수에 막힌 핏줄을 시원하게 뚫어준 그 끈적한 콩실 그 이름이 바로 나토키나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잡수시는 청국장 속에는 그 옛날 가난한 약초꾼 노인이 집 더미 속에서 발견한 그 발효 콩의 비밀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핏줄 속에서 슬그머니 굳어가는 핏떡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자꾸자꾸 올라가려는 혈압을 가만히 다스려주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연의 보약이지요. 어르신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이 자꾸 저리지 않으십니까? 한낮에도 머리 한쪽이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때가 잦지는 않으십니까?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한쪽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증세들이 바로 우리 거상 이 행수께서 처음 앓으시던 모습과 똑같은 신호이올시다. 핏줄이 끈적해져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우리 몸이 보내오는 조용한 경고이지요. 비싼 약 100첩보다 청국장 한 그릇, 나토 한 젓가락.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께서 집 더미 속에서 발견하신 천년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따끈한 물 한 잔, 가벼운 산책 한 바퀴까지 곁들이신다면 우리 핏줄은 한결 맑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핏줄이 끈적해지는 환갑 어르신, 종아리가 자꾸 저리고 머리가 무거우신 어르신, 오늘 저녁 밥상에 청국장 한 숟갈 올리시는 그 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한 숟갈이 우리 어르신 100살 인생의 든든한 길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한양 종로 거상 이덕배 행수와 어린 의동 도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짧은 옛 이야기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늘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